이번에 난카이 대지진 2분 만에 온대. 2분 만에.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탈출할 거라 나는 봐요. 미리미리 부산으로 오기도 하고요. 저기 하와이로 가기도 하고요.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타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본은 이제 끝났다 이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도로가 막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다 재난, 자연재해,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나는 봅니다. 일본 국민들이 요즘 도대체 뭔가 벌을 받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꽤 나와요. 최근에 일본의 지진이 장난이 아니죠.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지난번에 일본에서도 발칵 뒤집혀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토대학 명예교수분이 쓰신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소개드리고, 그리고 그 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때 이제 지진이 엄청났었잖아요. 일본의 현재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한국 한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태평양 이쪽이잖아요. 진짜 어떻게 한반도를 일본 땅이 딱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이게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이 오면 여기 다 막히지 않겠어요? 일본이 우리를 한반도를 진짜 기가 막히게 평풍처럼 막아주고 있어요. 이 방파제죠, 방파제. 근데 사실은 이상하게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의 태풍이 일본에서 거의 막 엄청난 비를 뿌리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냥 지나가요. 한반도로는 거의 오지 않고, 예측을 했다가요, 한반도로 온다고 예측했다가 이게 빡 꺾여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사실 태풍 피해가 엄청나요. 태풍 피해가 정말 굉장한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그 부채가, 국가 부채가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265% 가까이. 그게 왜 그렇게 쌓였겠어요? 결국 이런지 매년 재해가, 태풍이 한 해에 보통 한 5개는 기본적으로 지나갔어요. 그럼 그때마다 한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전부 다 복구하는데 정부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 비용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물론 그전에는 일본이 워낙 이제 경제 대국이고 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세계가 알아주는 넘버원 이런 식으로 일본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세계에서도 일본의 재해에 대한 대응책, 대비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떠냐? 이게 이제 일본 경제가 워낙 이제 잃어버린 30년 동안 계속 경제가 침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피해가 나면요, 그 대피소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피소에 가보면 대부분 어떠냐? 거기 가보면요, 그냥 라면 박스 같은 거 있죠. 종이 박스 같은 걸 넣어가지고 거기다 자리를 만들고 깔고 누워 자고, 칸막이도 없어요. 이런 게 너무 이제 자주 보이는 거야.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물론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은요, 만약에 어떤 피해가 있어가지고 강당에 이제 거기서 대피소 마련됐잖아요. 그러면 텐트가 하나씩 주어져요. 텐트에 들어가면은 완벽하잖아요. 프라이버시도 전부 차단되고 안에서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본의 대피소들 최근에 정말 허접해요. 대피소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의 정부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빚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매년 그렇게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도로가 막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거기에 복구하는데 보조도 해주고, 그 예산이 보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한 5번이나, 많을 때는 10번씩이나 되고, 또 어떨 때는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노도 반도에서 그 지진 나왔잖아요. 거기 다 무너졌는데 복구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골이라 사람들이 얼마 안 산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돈을 들여 복구한다는 거는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이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데는 없잖아요. 아직은. 뭐가 있으면은 금방 복구합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복구합니다. 근데 일본은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허다해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동일본 대지진 때 한 20조 엔 이상의 손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조 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80조 원 정도. 그리고 그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은 그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니까, 어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이것까지 다 계산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다, 나는 재난, 이런 자연재해,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나는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엔화의 환율 차로 인해 가지고 폭격 맞은 부분, 분명히 플라자 합의 때 그 이후로 대부분의 수출하는 기업들은 다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일본에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많고 지진도 많고 거기에다가 시장도 침체되고 엔고로 인해 가지고 이 코스트도 높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만 이게 일본의 국내 투자가 거의 없어요. 2000년을 100으로 하면 2020년, 22년까지 118 정도. 거의 투자가 안 됐다고 보면 돼요. 한 20년 넘게. 그 일본은 현재 국내 투자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설비 투자라든가 하여튼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좋아질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다 하니까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해외 순자산이 전 세계 1위가 일본이었다고 최근까지 계속 1위가 일본이었는데 최근에 독일이 1위로 올라가고 일본 2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어쨌든 일본의 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한국은 사실 자연재해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오랜만에 태풍 한번 제대로 한번 핥히고 지나가면은 난리법석 떠는 정도지요. 그런 걸 일본은 매년 한 대여섯 차례를 겪는다는 거예요. 한 벌써 뉴스 보면은 막 엄청나요. 막 이번에도 태풍 산산의 중심 그 풍속이 초속 70m라는 얘기 듣고 내가 기겁을 했네. 한국에 50 할 때만 해도 막 난리 났었어요. 70m라고 그래서 내가 기겁을 했네. 70m 되니까 그 트럭이 있잖아요. 트럭이 그냥 넘어지더라고. 바람이 해가지고. 가다가 휘청휘청 하더니 그냥 뒤집어지고. 야, 트럭이 뒤집어질 정도면은 엄청난 거죠. 그런 피해들이 계속 이제 일본에 이어지니까 사실은 일본 국내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해외로 많이 나가버린 것도 있다고 나는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그 목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요. 확실히 일본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초연한 부분이 있어요. 한국인에 비해서는. 그게 왜냐? 워낙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종교적인 측면도 물론 뭐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죽는 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국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 몇 년 사이에 훨씬 더 일본의 태풍이 더 막강해지고 자주 오고 지진도 많이 나고 지진 이제 좀 여기 설명 들어갈게요. 지진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난카이 플래토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필리핀 난카이 플래토고 이게 태평양 플래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밀어붙이잖아요. 이게 판이 세 개라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끼끼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필리핀 이것도 이쪽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끼끼끼 하고 이제 밀려 들어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밀려 들어가면 이게 말려 들어간다고 이게.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펑 튀는 거야 이게. 이게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이게 펑 튀는 순간 어떻게 돼? 지상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본으로서는 이걸 항상 이렇게 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안 보면은 난카이 트레프주 그 지역을 따라가지고 발생하는 거대 지진이 이게 100년 주기로 이제 찾아왔다 이 얘기잖아요. 대지진이 1605년에 이때 한번 보세요. 이때 보면요. 여기에 동해 지진, 이게 도카이 지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동남해 지진, 도난카이 지진, 그 다음에 이게 남해 지진, 난카이 지진.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이 세 개가, 요거 한번 보세요. 1605년에 이 세 개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이게 동시에 터졌다고요. 100년 후에요. 동시에 터졌죠? 그 다음에 147년이 지나가지고 1854년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도카이 지진 터지고, 난카이 지진 터지고, 따로따로 터졌어요. 그것도 보면은 얼마 정도 차이 나냐 하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두 달인가? 여기 1854년 났죠? 이것도 1854년이니까 이게 이어서 터졌어요. 그게 다 8.4아니에요. 8.4. 여기도 8.6이고 7.9. 엄청나죠? 8 넘어가면요. 완전히 그냥 다 썰떨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이게 세 개가 동시에 터지는 게 100년 주기로 온다 그러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반드시 100% 세 개가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주기로 봤을 때. 그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는 거는 거의 100% 동시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 주기적으로 볼 때. 이게 워낙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100년 주기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오게 되면은 무조건 세 개가 한꺼번에 터진다 이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05년에 여기 딱 보세요. 여기 전체를 다 포괄하잖아요. 여기. 그 100년 후에 정확히 100년 후죠. 전체를 포괄하죠. 근데 이때는 154년이 지났는데 따로따로 터졌잖아요. 따로따로 터졌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는 세계 동시에 터진다 얘기예요. 무조건 온다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가마다 히로키라는 분인데 교토 대학 명예교수고 난카이 드래프트 그다음에 후지산 여기에 지진에 대해 책을 여러 권 냈어요. 그게 완전히 전문가예요. 그 후지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나 보시면은 이게 여기 보면 후지산이 여기예요. 바로 여기 후지산이에요. 이게 같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후지산에 대한 경고가 더 많아요. 난카이보다. 후지산 이게 분출할 때가 언제 분출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돼 왔거든요. 우리 저 백두산도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진이라는 게 100년 단위 뭐 150년 단위 이러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게 터지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난카이 트래프트 여기에 지진은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최근에 일본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했냐면은 앞으로 40년 이내에 30년 이내에 80%의 확률을 갖고 터진다 이렇게 얘기거든. 이분의 말이 뭐냐면 그거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도 그 얘기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왜냐하면 30년으로 80% 확률이라 그러면은 30년이면 하루 단위로 쪼개면요 하루에 터질 확률은 0. 몇 %밖에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30년을 80%라고 쪼개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오늘 터질 확률은 0. 몇 %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2030년 있잖아요. 2030년 플러스 마이너스 5년 그 사이에 터진다. 100%. 그리고 그 100%도 세계가 동시에 대지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대비를 하자 얘기예요. 아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30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 80%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비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얘기한 게 이 사람은 30년을 딱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25년부터 35년 사이에 거의 확실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사는 집들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쓰나미가 얼마 정도인지 알아요? 40m 막 여기 한 32만 명 정도 사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오면은 그런데 대비한다고 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이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탈출할 거라고 나는 봐요. 아주 부자들은 미리 부산으로 오기도 하고요. 저기 하와이로 가기도 하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가기도 하고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 거기서 뭐 먹고 사냐고요. 직장이 있나 뭐 있나. 그리고 해외에 나간다는 거는 이민 간다는 거는 내가 돈에 여유가 있을 때 그 나라에 가서도 여유롭게 좀 살 수 있는 거지 돈이 없으면은 사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냥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지역이 사실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일본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지도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디 제일 많이 사느냐? 여기가 제일 많이 살아요. 여기가. 이쪽에 조금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전부 산이거든요. 이쪽으로. 우리 동해 이쪽은 산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해안가에 조금 사람이 살 수 있고 그 외에 여기 전부 산맥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가 끼따알프스라고 그래가지고 북알프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가 남알프스가 있어요. 알프스라는 거는 30m 넘어요. 봉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산맥이 이렇게 쏟아 있으니까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거죠. 모순 땅이라고 보면 돼요. 사막에 사람 못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그래서 살 수 있는 데가 이 태평양 쪽으로 이쪽이 조금 이제 저지대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사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죠. 여기에 지금 지진이 엄청나게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요. 그때 지진이 났을 때 땅이 1m 80cm가 융기했다는 거예요.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1854년에는 한 1.2m. 그 다음에 1946년에 1.15m. 2035년을 이제 대충 잡으면은 이게 얼마나 올라올까? 이게 뭐 한 1m 정도 올라올지도 모르죠. 1m만 올라와도 이게 지형이 바뀌죠. 해안가는 완전히 곡선이 바뀔 거예요. 지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엄청나죠. 엄청나. 지도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쓰나미가 막 3, 40m 몰려온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망할 사람 한 32만 명 정도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요.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냐니까 계산이 220조 엔. 만약에 대지진이 일어나면 220조 엔. 자, 220조면은 일본의 1년 세수가 70조 엔 정도면요. 3년 동안 일본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안고 있는 국가 부채도 많은데 만약에 이게 터지잖아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금도 쉽지 않은데 이게 터지면은 이게 그러니까 35년이 뭐 10년 채 안 남았잖아요. 35년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이래.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거의
100% 일어난다고 보면 된대. 그게 대비를 하라고 그래, 이 사람은.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그때도 도쿄 후지산이 폭발했을 때 그 분진 있잖아요. 이게 2, 3cm만 쌓여도 거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 3cm 쌓이잖아요. 지붕이 무너진다. 그 무게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 난카이 대지진하고 후지산 이 지진이 언제 날지도 모른다. 이게 사실은 연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면은. 난카이가 이렇게 9.1로 예상해. 9.1. 아까 8.4 했잖아. 지금까지 역사에서 8.6이 있었고. 그거 훨씬 넘어간다. 10배라고 할때 10배. 난카이 지진이 있고 9.1 이상이 돼버리면은 후지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일본은 사람 살기가 어려운 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 있다. 그게 이제 우리 경주 지진이 있었죠. 그때 한번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유일하게 내가 살면서 한국에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게 딱 경주 그거 한 번이었어요. 그게 5점 얼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5점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기껏해야 2점 얼마, 대부분 2점 돼. 그러다 조금 더 크면 3점 얼마인데 그때 5점 얼마가 됐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일본의 그 큰 지진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난카이 대지진이 9.1 정도가 나면은 경주 쪽은 내가 염려된다고 나는 봐요. 그쪽에 그게 취약한가 봐요. 그게 반하고 연결된 부분이 뭐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받은데 또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데 나는 거죠, 지진은. 근데 일본은 뭐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뭐 전역이다. 여기는 안 날 거라고 했던 데가 또 지진 나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예상하는 그대로 진짜 그대로 일어났을 경우에 일본은 완전히 후진 국가가 전락한다. 힘들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 심리적인 트라우마 같은 거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기 저하도 있을 거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다운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도카이 대지진, 동해 저쪽에 지진이 그때도 9점 근데 그거는 멀었어요. 저기 태평양 쪽에 한참 먼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게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래서 막 그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 2분 만에 온대. 2분 만에. 가까워가지고 그 쓰나미가 30m, 40m 가까이 되니까 2분 만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2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그때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타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본은 뭐 이제 끝났다 이 얘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거지만 제일 컸던 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그게 제일 컸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에서는 그거는 뭐 없지만 근데 워낙 이제 지진이 워낙 너무나 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지진을 얘기하면 이렇게 암울한데 태풍까지 요즘은 계속 그냥 친단 말이에요. 그 일본 국민들이 요즘은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꽤 나와요. 뭔가 벌을 받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그래서 이제 댓글들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일본만 이렇게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건가?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일본의 나이 든 분들은 젊은 시절에는 일본이 제일 잘 나갔어요. 모든 게 시스템이 최고였다. 현재 사는데 별로 불편을 못 느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데까지 살아온 거야.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전체를 타보면은 60, 70대 분들도 전부 다 핸드폰 들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일본에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이 없었단 말이야? 없었어요. 금융실명제도 없어요. 부동산 실명제도 없고. 한국이 일본 따라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그전에는 질문들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왜?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고 한국은 디지털 사회다. 디지털이라는 거는 아날로그를 거쳐서 디지털로 가는 거지. 디지털 삶을 살던 사람이 아날로그 쪽으로 가는 일은 결코 없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디지털 잘하다가 왜 아날로그로 가겠어요. 3차 세계대전 터져가지고 핵무기가 전 지구를 뒤엎어버리고 디지털 다 파괴되고 그러면 이제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그때는 아날로그로 가겠죠. 그런 일이 없는 한은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괄목 상대할 만한 톱 클래스의 디지털 국가예요. 서울시가지를 돌아다녀 보면은 웬간한 건 다 디지털로 아주 편의적으로 꾸어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오면은 최첨단 도시 같다, 미래 도시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을 가보세요. 한국에 그렇게 살다가 일본 가면 불편해서 못 살아요. 첫째, 뭐가 불편하냐? 현금 거래하는 거. 현금 거래하다 보면은 일본은 1엔부터 해서 10엔, 100엔, 그 다음에 500엔까지 있고. 그거 호주머니 넣어 다니면 불룩해요. 지갑 이만한 거.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은 그 동전 넣어 다니는 지갑, 이런 것들 특별하게 이렇게 제작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호주머니 넣어 다니면 얼마나 불룩하지. 그리고 그 계산할 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정말 잘 되는 장사하는 집에는 그 계산할 때 줄을 서요. 그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 뒤에서. 하나하나 세고, 그 한 사람당 최소한 2, 3분은 걸릴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10명이면 20분 기다린다는 얘기, 단순 계산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모든 생활에 계속 그런다 싶으면 아주 그 불편하기 짝이 없죠. 근데 그런 게 일본에서는 여전히 그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탈 때도 핸드폰으로 대충 다 찍잖아요. 근데 일본은 여전히 이 표가 있어요. 그 표를 사야 되잖아요. 사가지고 또 넣어야 되잖아요. 넣으면 툭 해가지고 다시 또 올 뽑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많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기 출퇴근할 때 엄청나게 밀려드는데 그때 이거 너가 착착 그거 뽑고 그걸 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런데 그걸 왜 못 바꾸는지 알아요? 이 그 기기 하나가요. 1억 정도 한다고 우리 돈으로.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이겠냐고요. 이 사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한국같이 하는 순간 사라지잖아. 그럼 그 기업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치가들 끼고 이거 절대 안 없어지도록 해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뒷돈 주겠죠? 이게 일본 사회 전체가 만연하다 보면 돼요. 일본 자민당이 일당이 지금까지 7, 80년도 일당 독재나 마찬가지가 돼 왔으니까 이런 어떤 이권 사업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이제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일본에서 이제 디지털 쪽으로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왜냐 일본 그 공무원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분 하는 얘기가 이제 한 번은 그 한국의 철도 사업을 한번 보여주려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을 한 20명인가 30명인가 같이 인수를 해가지고 시찰을 한 거예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서울역에 딱 가가지고 KTX 타러 또 가는데 티켓 끊는 데가 없잖아. 티켓 끊는 데가 왜 없냐고. 언제 들어가냐. 이게 없잖아요.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우리 그냥 들어가가지고 기차가 있으면 그냥 가서 핸드폰으로 발권했던 거 전자티켓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내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누구도 와서 체크도 안 해요. 거기에 영무원이 차 출발하기 전에 휙 지나가요. 발권이 안 되는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으면 그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냐고요. 대부분 다 발권돼요. 워낙 항상 꽉꽉 차니까 KTX는 서울역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할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고는 티켓팅도 안 하고 이거 뭐 티켓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없고 너무 신기한 거죠.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는 뭐냐니까 그게 그 사업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얘기가 이게 일본 가면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전 산업들이 다 그렇게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에 와서 더 편리하게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보면은 일본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편리한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고요. 발 빠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도로에 빨간색, 분홍색, 연두색, 녹색 해놓은 거 있잖아요. 색칠해놓은 거. 그거 유도하는 거. 그거 진짜 편리합니다. 그게 딱 있으니까 특히 고속도로에서 들어갈 때 그럴 때도 진짜 편리해요.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일본에서 있을 때 유학을 하면서 차를 가지고 한 2년 동안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때마다 도쿄 시내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차를 가지고 한 3번을 튕겨 나온 적이 있어. 제대로 못 가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불을 켜고 보는데도 순식간에 그냥 잘못 들어가가지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진입해야 되잖아. 그럼 다시 또 돈을 내야 돼. 그리고 3번을 한 적이 있어요. 3번을. 그만큼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일본은 전역에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떠냐? 딱 들어가서 헷갈릴 만한 데는 색칠을 딱 해가지고 미리 분홍색을 따라 들어가세요. 그러면 분홍색 따라 들어가면 돼. 야, 이거 진짜 편리하다. 무슨 상을 줘야 돼. 분명히 이건 엄청난 상을 줘야 돼. 발명한 사람을. 그거 어떤 공무원이 발명했다 그래요.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너무 편하죠. 한국에 특히 일본 은행하고 한국 은행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내가 처음에 일본을 갔을 때 뭔가 내가 장학금도 받고 이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와, 3시간을 기다리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야. 왜 시간을 이렇게 많이 기다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도 일본은 그렇게 많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한국은 은행에 가보세요. 얼마나 한산한데 은행에 가보면은 금방금방 줄이 빠져요. 많이 기다리면 10분이고 10분도 그건 진짜 많이 기다린 거고 그 점심때 분빌 때 갔을 때 10분인 거고 웬간하면 2, 3분 1, 2분 그렇죠. 대출도 온라인 될 뿐.
그러니까 한국은 은행에 가서 줄 선다거나 기다린다거나 이런 개념이 거의 사라졌는데 일본에 가면 여전히 그래요. 조금 많이 기다리면 1시간은 보통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이 이게 디지털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 대형 은행이 3개 정도 있잖아요. 미쯔비시 은행인가 거기서 그 시스템을 이제 바꾼 거죠. 좀 더 편리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스템을 개발했던 그 회사가 그 시스템이 전문가가 볼 때 여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미비하다.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적용해야 된다 했는데 그냥 밀어붙였다고 그래요. 그냥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요. 올수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은행에. 급하게 만든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일본의 대형은행에서 그런 게 여러 번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적이 있었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런 문제는 디지털화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일본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특히 일본의 나이 든 분들은 어떠냐면은 내가 젊은 시절에는 일본이 제일 잘 나갔어요. 일본이 모든 게 시스템 최고였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일단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뭐 거기서 새롭게 뭔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는 걸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그게 편리한지 안 편리한지를 실제로 느껴봐야 아는 건데 잘 못 느끼는 거죠. 현재 사는데 별로 불편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와이파이가 웬만한 데는 다 터진다. 빠르게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유학할 때요. 일본에서 드라마를 하나 보려고 인터넷 들어갔어. 멈춰 있는 게 보통이고 잠깐 돌다가 또 멈추고 계속 그랬는데 아니 그때 한국은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영상 보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또 보면은 이게 가다 멈추고 계속 그랬다고. 내가 그때 느낀 게 아니 일본이 기술력이 엄청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기술 자랑하는 일본인데 이게 왜 이래? 왜 이러지? 하고 내가 그때 기사한테 한번 내가 불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한국에 이번에 갔더니 한국에서는 영상을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던데 왜 일본이 이러냐 그랬더니 사실 그렇다고 일본이 그 부분은 한국보다 뒤처졌다고 기술자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90년대 후반 정도 97년도 IMF 겪고 나서 그때 이제 광 케이블을 깔았다고 그러죠. 이게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게 광 케이블이라는 게 옛날에 경부선 고속도로 닦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차가 많이 다니는 경부 고속도로를 닦고 나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그때 앞으로 한국이 살아남을 길은 이제 이거다. 인터넷 디지털화로 가는 거다. 그 미래에 대한 예지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광 케이블을 깔므로 인해 가지고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이게 우리 와이파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한국은 와이파이가 잘 터지니까 누가 써도 편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다 쓰는 거예요. 편해야 되잖아요. 해보니까 너무 편한데 왜 안 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한국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도 처음에 어렵지 조금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니까 배워서라도 하고 뭐 자기 아들한테 아니면 자식들한테 아니면 젊은 사람한테 하여튼 귀동냥을 하든 뭘 하든 다 배워가지고 금방 한단 말이야. 그리고 편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빠른 이제 그 친구분이 못하는 친구한테 또 야 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은 전체를 타보면은 60, 70대 분들도 전부 다 핸드폰 들고 다 할 거 다 해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막 거의. 그리고 지하철 타면은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요. 일본은. 우리만큼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와이파이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데 가도 와이파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진짜 용량 작아요. 몇 개 다운받고 나면 그 다음은 못 써. 야 이런 게 진짜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째째하게 살아서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BTS가 엄청나게 그렇게 세계에서 그렇게 각광받은 이유가 SNS를 이용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에는 모든 걸 다 차단해놨어요. 콘텐츠는 전부 다 차단해놔요. 돈 안 내고는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전부 차단 다 해놔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돈을 하여튼 해야지 볼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한국은 어때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1분짜리는 그냥 볼 수도 있는 것도 어떤 것들은 또 유튜브로 인해서 다 볼게 해놓고 뭐 무료로 보게 다 되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다는 걸 알고 좋으니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게 광고가 되잖아. 해야지 되지. 아니, 있는지도 모르면은 그게 욕구가 안 생겨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보면은 웹툰 같은 거 있잖아. 웹툰 같은 거 공짜로 계속 올려주잖아요. 보라고. 보다 보면은 이제 너무 재밌으면은 그 공짜 오기 기다리는 게 그 답답하니까 바로 결제해가지고 그냥 쫙 봐버리고 막 한꺼번에 다 봐버리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광고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일본은 그걸 아예 처음부터 다 차단해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간 거예요. 문제가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입니다. 일본은 지자체가 1741개의 지자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1741개의 각자 지자체들이
자기 내부의 시스템을 깔 거 아니에요. 그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때? 외부에 그걸 제공해주는 업체한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1741개의 지자체가 각자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게 서로 상호 호환이 전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자 도생한 거죠. 각자 알아서. 그게 지방자치제가 일본은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니까 한국은 지방자치제가 일본보다 한 20, 30년 늦었어요. 근데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엄청 발달되었다. 왜 지방자치제가 발달되었냐? 일본은 봉건제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갔잖아요. 옛날부터. 지방의 영주가 이제 대빵이고.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다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의 전통이 있어가지고 일본은 현대화되고도 지방자치제가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양식 같은 것들 전부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사용한 거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옛날부터 임금님이 중앙에 있어가지고 관료들을 다 파견했잖아요. 전부. 그게 중앙집중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시스템은 옛날부터 봉건제였고 한국은 중앙집중제였고 이때부터 이미 예견된 거야 이게.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극명하게 이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1741개가 각자 따로따로 그 소위 말하는 플랫폼 자기 내부에 사용하는 어떤 그걸 깐단 말이에요. 그걸 외부 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깔면은 외부 용역 업체가 그걸 깔아주면서요. 요걸 자기 걸 재산으로 해요. 그러면 자치제에서는 사용료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디벨롭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이 업체에서 그냥 그대로 깔아놓으면 그걸 쓰다가 이게 불편한지 좋은지 편한지 더 좋은 게 있는지를 모르고 그때까지 살아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알기 시작한 거지. 한국에서는 아무 데서나 다 그 자기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가 이거만 있으면은 무슨 서류 같은 거 웬간한 건 다 뗀단 말이에요. 다 통합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이게 뭔가 불편하다는 걸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합하려고 만든 게 디지털청이잖아요. 그게 워낙 불편하다는 걸 느끼고 또 하나는 불편한 건 불편한 건데 이게 제공업체, 그 제공업체가 자기들 돈 벌기 쉽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편한 대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자기 재산이니까. 그리고 그걸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술자가 없으니까. 주는 대로 받아먹는 거지, 한마디로. 돈은 엄청 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건지 느낀 거죠.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알면은 이게 엄청 불편하다는 걸 아는데 그런 게 있는지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 엄청 불편하구나. 효율성이 떨어지는구나. 부가치가 엄청나게 일본이 노동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의식을 갖고 자꾸 이제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할 거 아니에요, 정부에다가. 그래서 디지털청을 만든 거예요. 근데 디지털청 만들었는데 그 디지털청에서 전 국가 조직을 다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디지털청 장관이 힘이 엄청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거의 총리급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요.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부 다 그걸 강요하고 그다음에 일본 그 정부의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 부서도 다 달라요. 부서별로 다 그 용역업체에다 맡기기 때문에 각자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게 이게 호환이 안 되잖아요, 정부. 그래서 디지털청을 만들었는데 디지털청을 만들면은 그 디지털청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가 총리가 디지털청을 만들었어요. 스가 총리는 왜 디지털청을 만들었냐? 그분은 그 소위 말하는 세습 의원이 아니에요. 출신이. 세습 의원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능력이 있어서 사실은 총리까지 올라갔다 보면 돼요. 세습 의원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서민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올라가서 총리가 됐으니까 나름대로 일에 대한 의욕이 있고 일을 잘한다는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필요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꼭 필요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 때 관방장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8년 반 관방장관 자체가 소위 말하는 관료들을 컨트롤하고 관료들과의 관계를 계속 해온 사람이에요. 일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의 그 속성이라든가 관료들을 통제하는 데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청 만들어가지고 각 부처를 꽉 장악을 해가지고 밀어붙이겠다. 그런 이제 각오를 갖고 디지털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지털청 장관에게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거 1년 만에 그냥 총리직을 내려오다 보니까 디지털청 출발하는 그 다음날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돼버린 거야. 완전히 꼬인 거죠. 그 디지털청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디지털청 장관도 그때 이 사람이 가장 적절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장관으로 앉히기에는 흠결 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못 앉히니까 갑자기 이제 인사가 엉클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명성은 있는데 이쪽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을 장관에 앉히게 된 거예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연설할 때도 나는 디지털에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사실 오래도 못 가고 물러나 버렸어요, 이 사람이. 야, 그러니까 디지털청이 설립되고서 그 디지털 장관의 힘이 막강하고 총리가 엄청나게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이제 허지부지 돼버린 부분도 없자니까. 그 지금 권호 다로라는 사람이 이제 디지털청 장관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 불도저식의 밀어붙이는 힘도 있고 아주 독불장군식의 어떤 그런 정치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이 사람이 그 자기 SNS에 보면 팔로워가 100만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일본에서 드문 정치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디지털청 장관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너무 막 밀어붙이니까 반발이 되게 심한 거예요. 급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니까 마이너버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버 카드가 뭐냐 하면은 한국의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정확히. 왜? 이런 얘기 하면, 일본에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이 없었단 말이야?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본 아직도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얘기야?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주민등록 번호부터 눌러야 모든 게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지금까지 그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발전하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가 안 닦여 있었다는 거예요. 디지털로 가기에 할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일본은 또 그것도 있어요. 금융실명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제도 없고 금융실명제도 없고 하니까 디지털화가 그렇게 빨리 돼야 할 이유를 잘 못 찾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실명제가 돼 있으니까 디지털화로 해서 딱 하는 순간 꼼짝 말아야 되잖아요. 정부가 딱 파악이 되잖아요. 엄청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가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됐어요. 세금이 깔끔하게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한국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한 이유가 나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사실은 국가 부채가 265%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일본의 세수가 한 70조밖에 안 거치는데 금융실명제하고 토지실명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디지털 해가지고 카드로 전부 쓰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내가 볼 때는 정부 국채 발행 안 해도 될 정도로 세금 거칠 거라는 보는데 진작 했으면은. 근데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구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마이너버 카드는 임의로 만든다 했어요. 강제가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안 하잖아요. 굳이 안 하죠. 뭐 지금 뭐 불편을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준 거예요. 처음에 5,000원 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2만 엔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8, 9%까지 80% 조금 못되게 발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쓴 돈이 2조 엔. 2조 엔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마이너버 카드를 한 이제 80% 가까이 이제 발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임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니까 지금 이렇게 임의로 만들게 해놓고는 여기다가 이 마이너버 카드에다가 보험증 있죠. 건강보험증 지금은 이제 종이로 가지고 다녀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몇십 년 전에 건강보험증을 종이로 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일본은 아직도 그걸 가지고 다니는데 이걸 올 가을에 지금이죠. 올 가을에 더 이상 이게 사용 못하게 만들어 강제로.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버 카드에다가 통합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이너버 카드는 임의라고 해놓고 이거는 강제로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없는 사람은 병원에 못 가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말이 되냐고요. 사실상 이거 완전히 100% 강제가 돼버린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이게 임의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완전히 강제로 사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반발심이 대단해요 지금. 그래서 그걸 마구 밀어붙이는 권호 정치가가 인기가 팍 떨어졌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번에 총리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 그런데도 이제 자민당은 알 수 없는 게 사실 일반 여론하고 관계없어요. 여론의 지지도하고 관계없이 자민당 총재는 자민당 자체 내의 하나의 정치 메커니즘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왜 혐한이 그렇게 많은가? 장노년층에 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월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받아들이는 순간 속이 쓰리죠. 사실은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일본이 잘 나갈 때를 본 적이 없어요. 디플레이션이니 뭐니 경기가 안 좋다느니 임금은 안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일본이 뭐 대단하다는 얘기는 씨알도 안 먹게 당하는 거고
사실은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일본이 잘 나갈 때를 본 적이 없어요. 계속 하향세에 있는 일본의 모습만 보고 90년대부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해서 2000년대 정도 와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90년대 태어나도 해도 2000년대면 10살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조금 이제 얘기 듣는다 치더라도 그때부터 일본은 계속 잃어버린 30년에 이어진 연속이란 말이에요. 맨날 보면은 디플레이션이니 뭐니 경기가 안 좋다느니 마이너스라느니 임금은 안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 좋은 얘기만 들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뭐 대단하다는 얘기는 씨알도 안 먹게 당하는 거고 근데 SNS를 통해서 이제 바라보는 한국은 야, 케이팝도 엄청나게 스마트하고 뭐 멋있고 가번쩍하고 엄청 좋아하죠. 일본만 좋아하나요? 전 세계가 좋아하는데 진짜. 그 다음에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에 나오는 저기 주인공들이 왜 이렇게 이쁘고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진짜. 그리고 거기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 사회의 그 어떤 사회상을 보니까 완전 선진국이다. 이런 것들 전 세계가 느끼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젊은 사람 세대들은 한국의 모습이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간다 그런 생각들을 갖지 절대 한국이 자기들보다 뒤처졌다거나 뭐 후진국이라거나 못 산다거나 이런 생각하는 젊은 세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60, 70대 사람들은 한국은 아직도 뭐 가난하고 어쩌고저쩌고 30년, 40년 전의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일본이 자기들이 아직도 최고인 줄 알죠. 왜냐 받아들이는 순간 속이 쓰리죠. 옛날하고 너무 달라진 현재 모습이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죠.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왜 혐한이 그렇게 많은가, 장노년층에.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세대가 된다, 이런 거예요.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뭔가 흔들리는 거죠. 그 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월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신적으로 그걸 못 받아들인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10대, 10대 자녀는 요즘 한국에 대해서 핫하게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아무래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한국 드라마 얘기도 나오고, 한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나이든 장노년층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려요. 뭐 자식하고 막 이러다가 자식이 그러면 꼭 한번 한국에 한번 가보자 해서 한국에 왔다가는 확 바뀐다고. 왜? 와서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가죠. 나는 진짜 요즘은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의 미디어 환경은요, 내가 유학할 때도 그렇지만 한국이나 중국이 잘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안 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어쩔 수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이 어쨌든 언론이라는 게 속성이라는 게 그게 팔려야 되잖아요. 팔려야 되니까 특히 이제 종이신문은 나이든 장노년층이 많이 보는데 한국이 잘 나간다, 중국이 어떻다 그런 거는 안 보려고 그래요. 인기가 팍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한국의 나쁜 점, 안 좋은 점, 중국의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구독률이 올라가고 잡지는 팔리고 혐한 기사가 그렇게 나가는 순간 잡지가 30만 부 팍팍 팔리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요 안 팔린대요. 그럼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기사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장노년층 입장에서는 옛날에 말이에요, 저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 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중국 정말 형편없었잖아요, 우리 바라보는 생각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은 아예 그냥 품질 안 좋은 걸로 대명사인데 요즘 중국이 어떠냐? 최첨단은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디지털 쪽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부분도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걸 일본 장노년층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일교포가 다니는 학교가 보통 보면은 조그만하거나 소규모란 말이에요. 완전히 아니죠. 비주류도 한참 비주류인데 거기에서 고시원에서 우선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걸 일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가장 자존심 상해 할 거야. 그게 딱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엄청나게 그 임팩트가 굉장했어요, 일본에서는. 웬걸? 며칠 안 가가지고 막 거기에 대한 비난 댓글들 글들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국어로 동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왜 방송에 나가야 되냐 막 그 난리가 났었어요. 일본 야구의 상징이죠. 사실은 고시원에서 거기에서 초특급 피처라든가 타자가 나와가지고 바로 프로에 가면은 거기서 뭐 그대로 활약을 할 정도니까 고시원에서 아주 소위 말하는 물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매년. 나도 그걸 자주 봤어요. 그 정도니까 고시원은 그냥 보통이 아니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지금 곳곳에서 한국한테 밀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또 밀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속이 많이 쓰리겠죠, 그런 부분은. 64년도에 도쿄올림픽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선진국으로 진입한다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버블이 꺼지고요. 2000년대 사실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일본이 조금 헤매기 시작했다 보면 40년 선진국으로. 그 당시 아시아는 형편없었죠. 유일했죠. 일본만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바라볼 때는 아시아 하면 일본 딱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살아버리니까 그 뒤로 이제 한국이 이제 올라오고 중국이 올라오고 대만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희석화가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한국한테도 밀리고 중국한테도 밀리는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국에 워싱턴에 출장을 가서 이렇게 그 연구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본에 대한 내가 이제 뭘 프로젝트를 하고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 일본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매달 일본에 관해서 회의 같은 걸 열어요. 거기 보면 일본에서 항상 학자나 정치가들이 와가지고 그걸 주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았던 거지, 일본이. 그게 정부에서 돈을 서포트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사사카와 재단 같은 데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장학금 같은 식으로. 그래서 거기 그런 돈으로 인해서 양성된 많은 연구자들이 워싱턴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시아 그러면은 일본 전문가가 다수였어요. 중국도 이제 꽤 많았죠. 한국은 일본 전문가 10명이면 1명 정도. 비율로 보면. 한국 전문가는 1, 2, 3 정도 손꼽아요. 근데 일본 전문가는 20, 30명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양성되는 데는 몇십 년씩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역시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이기보다는 일본 옹호적인 입장을 많이 취한단 말이죠. 그게 이권이 많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이 지금 현재 국력도 많이 좋아졌고 정부 예산도 만만치 않고 일본 못지않게 우리도 충분히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미국의 워싱턴에다가 한국 전문가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정말 작심하고 국가가 한 10년, 20년 딱 장기적으로 그 프로젝트 거기에다가 예산을 한 몇백억 딱 그냥 꽂아놓고 그걸 가지고 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는 들어요. 왜냐? 워싱턴이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본 전문가들이 일본에게 우호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미국에서 외교. 워싱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한 8, 90%는 일본의 우호적인 전문가들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잔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일본은 이미 벌써 많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과거에 찬란했던 그 후광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과거에 일본이 찬란했던 한 3, 40년 가까이 그걸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5, 60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실권을 잡고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젊은 세대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전 세계 젊은 세대는 일본은 별로 기억 안 하겠지만 한국은 K-팝, K-드라마, K-뷰티 대부분 다 이제 그거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까지나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주류 세대가 될 경우에 한국은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영향력을 엄청나게 발휘할 겁니다. 그거 저기 국가 경쟁력 있죠. 내가 보시면 일본이 4년 연속 1위였다가 38위로 떨어진 게 뭐냐? 국가 경쟁력이에요, 이게. 89년도, 90년, 91년, 92년까지 1위죠, 1위. 내가 94년도 일본을 갔는데 그때가 3위로 떨어졌어요. 그랬는데도 굉장히 그때 회자가 됐습니다. 뉴스거리가 되고요. 와, 일본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큰일 났다.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22년도에 3위, 4위인데 지금 아까 봤잖아요. 38위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내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중국하고 일본은 경쟁이 아예 안 됐어요. 중국은 저 한참 바닥이었고 일본은 이만큼 있었는데 아예 그냥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한국과 중국이 급성장을 했고 특히 2000년 초반부터 한중일을 비교해보면요. 일본은 그대로 있었는데 한국은 한 2, 3배 성장하고 중국은 40배 성장해요. 40배. 그 그래프 보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물론 중국이 워낙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40배 성장했다고 배수가 워낙 출발 단계가 워낙 낮았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중국은 40배 성장하는 동안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 가까이 갔고 한국은 2배 내지 3배 성장했다. 이게 크죠. 그리고 아까 내가 그거 하나 소개하려고 했던 게 국내 투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일본이 국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게 이 디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2000년도에 이걸 100으로 놓고 보면은 그때 해외에서 일본에게 투자하는 거, 대외 직접 투자가 한번 보시면은 국내 투자는 민간기업 설비 투자가 118.2예요. 거의 투자를 안 했다고 보면 되죠. 거의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국내는.
그런데 해외는 어때요? 해외가 858.5배 늘었는데 다 해외로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던 돈이 거기 투자하잖아요. 투자했던 게 돈을 벌더라도 일본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재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해외에서도 일본 투자를 안 하고 해외에 나간 일본 기업도 국내로 안 들어온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했더니 엉크타드가 2022년도에 대외 직접 투자 잔고 대 GDP 국제 비교를 했는데 북한보다도 일본이 낮아요. 북한이 195이고 일본이 196이에요. 거의 제로라고 보면 돼요. 여기 이제 198위 국가가 방글라데시고 197위가 네팔이고 그 위에 일본이에요. 이거는 보는 순간 쇼크죠.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이랬던 게 요게 22년도. 최근에 23년, 24년도 변화가 좀 있었죠. 엔저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엄청나게 물가도 올라가는 순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저가 되니까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냐.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국내에 조금 투자하는 부분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해외에서 대기업 주식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한 게 해외에서 그 주식을 사는 그게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이제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이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경기가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잃어버린 30년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내가 계속 얘기해온 그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이 GDP, G7 국가들 1인당 GDP를 보면 2000년에서 23년까지 23년 동안에 있었던 걸 보면은 캐나다가 2.1, 이게 다 그게 이제 배율이에요, 배율.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잖아요? 프랑스가 1.91, 독일이 2.15, 이탈리아가 1.83인데 일본만 마이너스죠. 0.9로 23년 동안에 줄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2배 이상씩 대부분이 성장하는데 영국도 1.64고 미국이 2.2배 성장했고. 자, 여기 이제 달러로 계산했을 때 이렇고요. 이제 일본, 미국, 대만, 한국을 비교했는데 요걸 보면 일본이 1.1배. 요거는 이제 엔화로 환산했을 때 이거예요. 엔저로 따지면은 오히려 더 줄었을 수도 있고. 근데 미국이 2.2배, 아까 뭐 그대로니까 미국은. 한국 얼마 안 보세요. 3.14배예요. 대만도 2.19배고. 그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냐고요. 이 수치를 보면 명확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1995년 임금을 100으로 한 경우에 임금을 보면은 일본이 33이에요. 야,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995년보다 임금이 더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당연히 불만이 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중앙치에 대한 최저임금 비율을 보면은 이게 프랑스고 이게 한국이죠. 한국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영국 이렇고, 독일이 이렇고, 일본이 임금이 완전히 낮죠. 한국에 비해서도 많이 낮고, 이게 이달 4일 엔저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의 인재 획득 경쟁에서 패배. 인도네시아의 기능공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 너무 심각한 이유. 지금요 1달러당 150엔, 160엔까지 떨어졌잖아. 1달러당 110엔 할 때도 한국하고 임금이 비슷했어요. 그랬는데 1달러당 140엔, 150엔 떨어지니까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40몇 프로 정도가 일본이 낮은 거야. 임금이 한국보다. 그러니까 해외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다 어디로 올려 그러겠어요? 한국으로 올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게 뭐가 문제냐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야 돼요. 이 산업이 돌아가려면은. 근데 지금 이게 일본이 과거에는 많이 오던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가려고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났다. 엔저로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은 다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쉽게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일본인들 임금도 대기업 졸업하면은 23만 원, 24만 원, 이거 뭐 임금이 한국보다 한 반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러면은 이거 심각해요. 일본에서 능력 있고 좀 뭐 디지털 쪽으로 기술을 가진 젊은 친구들은 일본 기업을 회피하고 다 해외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이나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일본.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회사에 들어가서 대기업의 정규직이 되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은, 실제로 비정규직이 한 40% 넘어가니까, 대기업은 뭐 고사하고 중소기업 가가지고 뭐 정규직 해봐야 봉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프리랜서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가서 해봐야 그렇다고 해서 집 살고 뭐 차 사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시달리는 것보다 자유롭게 내 먹을 만큼만 아르바이트 해도 한 달 생활비는 뭐 해나갈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살겠다, 이런 사람이.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사토루 세대라 사토루 깨달았다. 도사 같은 삶을 사는 현실에 초연하게 산다. 뭐 그걸 사토루 세대라 그래. 사토루 세대. 사실은 뭐 발버둥 쳐봐야 별로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도 젊은 세대들은 첫 봉급이 22만 원, 23만 원 그래요. 그 돈 자체가 결코 많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다 또 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일본에서는 세금이나 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대기업이 들어간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일본은 또 기업이라는 게 되게 구속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해고를 쉽게 못하는 대신에 임금을 안 올려주니까 일본은 또 내가 이 회사 다니다가 수 틀리면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게 가능한데 일본은 어떠냐 하면은 평생 고용, 연공서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평생 고용이라는 건 연공서열이라는 건 뭐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면은 직급도 올라가고 그러면 봉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누가 끼어들어오는 거 쉽지 않을 거. 어디다 넣어야 될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아무 데나 넣으면은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인물이. 그러니까 그 고인물에서 이게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르지를 않으니까 평생 직장 있을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만 하는 거예요. 딱 그 공직사회의 문제점, 공직사회 좋은 점도 많겠지만 그게 일반 사기업하고 다른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하고 현재 일본의 기업들, 연공서열, 종신고용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쉽게 생활할 수는 있지만 인풋도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게 일본 사회예요. 일본은 미지근하고 한국은 뜨거운 물인데 이게 막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역동적이다 보니까 이게 빈부의 격차도 심할 수도 있고 버는 사람 많이 벌 수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늘이 짙을 수도 있어요. 한국은 밝은 대신에 그 대신 그늘은 짙을 수 있는데 일본은 이게 흐린 날 밝지도 않고 그림자도 별로 없고 뭐 그냥 그런 거예요. 미적지근하게. 그러니까 그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그런 데서 참 많이 난다고 보면 돼요.